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서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가 계획했던 내용 있죠?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거의 초수 혹은 '올해에 합격하자.'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노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굳은 마음으로 아침 일찍 여기까지 지금 오셨죠. 그러한 마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항상 힘들 때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새해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이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을 하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수업 방식은 큰 틀에서 전체 이제 도식화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앞에 보시면 도식화가 있을 거고 오늘 선생님들이 그 나눠 받으신 자료에도 도식화가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 부분은 편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가 두꺼우면 불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혹은 스터디 때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는 물론 이제 가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가 세로로 공부했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서머리하는 용으로 선생님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그래도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이 두 개의 자료를 꼭 들고 가시고 시험을 보시니까요.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화, 이 전체적인 도식화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기출에서 빈도가 좀 더 낮았다. 그러면 효율성 있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왜 이건 설명 안 해줘?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기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 도식화, 뭐 전체적인 거 우리가 1에서 5는 이런 걸 배울 것이다. 그중에서 1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도식화를 설명하고 이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 영역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자세하게 나가는 영역도 있을 거고 오늘같이 이제 정서민 행동장애는 여러 장애 영역 중에서 좀 가벼운 영역이기도 해요. 그중에서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볼 때도 어떤 건 자세하게 어떤 것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보세요라고 언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반복의 연속일 거예요. 그 반복적인 걸 볼 때 항상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은 인출을 하는 거죠. 예, 안 보고 쓰는 거. 그래서 항상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 도식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아니면 채광권을 안 보고 쓰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의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아니라 쓰는 걸 확인하는 게 내가 정확하게 쓰구나. 근데 이 정확하게 쓰는 것도요. 어떤 날은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잘 써져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뭐 했지? 이제까지 공부를 한 건 헛되게 공부했을까? 그 정도로 이런 감정의 곡선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험 날은 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써지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안다라는 건 인출을 했을 때 내가 확인하는 게 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할 건데 기출문제는 교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의 교재 내용이 실린 것도 있고 한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영역마다. 그럼 많은 내용이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매해마다 중요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두 문제, 뭐 세 문제 이런 식으로 또 융통성 있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안 해준 것은 스터디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복습을 할 때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배운 내용은 또 마지막에 도식화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계속 뭘 그려야 될까요? 아, 장애 영역에 있어서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내용을 배웠지라고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뿌리, 줄기 이 작업을 지금 1월에서 3월 정도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뿌리를 깊게 박고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나뭇잎 혹은 꽃을 활짝 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은 3월 달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확장해서 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을 이제 살펴보시면 앞에 도식화가 있고요. 본문의 내용이 있고 기출문제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선생님들이 살펴보되 저희가 1에서 4권까지 있잖아요. 제가 구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왜 다른 강사분들은 1 월에서 3월 말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루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보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방학이니까 그것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9 주지만 저희는 9주 수업의 내용은 아니고 양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강을 언제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 드릴 거고 이렇게 보강하지 않는 날은 무료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직강생 분들은 업로드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인강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꼭 보강 시간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대표적으로 선생님 뭐 우리가 1, 2, 3, 4권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뭐 사전과 평가, 전환, 공학 이런 부분들은 직강생이 때 수업할 수 있는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 혼자 또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하시되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한 영역 끝나고 그다음 공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임용의 패턴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보니까 15년 정도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노하우가 많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 이번에 저희 초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2 차가 이제 다음 주이긴 한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복수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컷에서 20점 이상 지금 올라서 저희가 이제 초수예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초등애 중에 100점 만점이거든요. 일반 교과까지 해서 초등은 100점 만점에 이제 일반 교과 내용이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많이 나왔는데 81 점을 맞은 학생을 제가 저희 학생들 중에 79 점, 81 점 그 컷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예,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초수인 학생들. 그럼 결국 뭘까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이거 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초수니까 당연히 합격할까?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수강생들 중에 물론 재수이거나 삼수인 선생님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1, 3 월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초수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어 거의 70-80%가 초수에 지금 합격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락 온 학생들을 위주로 2차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초과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중에 아예 거긴 다 틀렸다고 전제를 하고 특학을 거의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정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이 부담이 되면 기출 위주로 보시고 특학을 담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전략을 하시고 재수인 선생님들은 특학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초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또 보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을 했는지 공부를 이제 재수 삼수한 선생님들은 잘 분석을 하셔서 그 영역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1 차 합격 참 중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뭐 복수 전공한 학생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등 선생님들은 이제 곧 2차 피드백이 들어가면서 점수를 확인을 하도록 할 건데 역시
뭐 중등 같은 경우도 뭐 지엽적인 거에서 분명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작년보다 올해는 개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책에서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하기보다는 이 교재에 있는 것부터 1순위를 잡으시고 그걸 내가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기본은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기본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기본의 많이 부분을 내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은 항상 매년마다 나왔어요. 그럼 그 지엽적인 건 나만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틀려요. 안 봤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게 많으면 15점 정도를 그냥 버리는 점수, 중등 같은 경우는. 그리고 10점 정도는 이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 왜냐하면 이명은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책, 이 책, 이 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고 이 책, 이 책 구성했기 때문에 용어가 달라요. 선생님들 보는 책에 있는 개념하고 우리 책하고 용어 해석한 게 다르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걸 여러 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보다는 계속 중요한 거 용어가 다르더라도 의미는 같은 것들이 우리 특수교육학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이 용어를 다 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교재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한 가지만 외우면 다 채점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작년과 올해 책 거의 개정을 지금 하지 않았대. 1, 2권은 그래서 재수하신 분들은요. 1, 2권 그대로 보시되 달라진 부분만 제가 지금 카페에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형성평가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라든지 개인 공부하실 때 복습할 때 확실하게 이 형성평가를 놓고 내 맞는 지식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 아는 거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죠? 아는 건 내가 정확하게 쓰는 것만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뭐 스터디 구성하시고 뭐 질의응답 시간 등등이 있는데 이건 제가 융통성 있게 때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작년 책을 쓰신 분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잠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초수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초수이시니까 이 도식화, 그래서 전체적인 1월에서 3월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훑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훑어보는 것도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정말 꼼꼼히 봐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토시 하나 막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보는데요. 그러면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좀 가벼운 영역이라고 했어. 그럼 다음에도 가벼운 영역이 되니까 금방 따라와요. 하지만 제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오랫동안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수정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설렁설렁하게 보면 안 돼요. 유초중 할 것 없이 매년 10점 이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것에서 집중 투자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시간 배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마다 투자하는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이 많은 거, 내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초수이고 재수를 하시거나 그 이상 선생님들은 다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출로 들어가세요. 도식화를 보고 안 보는 쓰는 연습.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바로 안 써지는지 인출을 바로 들어가보고 혹은 조금 더 기출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도 들으시지만 조금 더 스스로가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스터디는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스터디를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스터디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흐르는 개별적인 걸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약간씩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자꾸 안 외워져요. 자꾸 까먹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 수기를 보세요. 다 누구나 겪었던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 다음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면 저희 수강생들의 관련된 합격 수기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2차 시험이거든요, 유초는. 그러면 이제 좀 시험 보고 합격 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최수 선생님이랑 재수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 올라오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자에 맞게 선생님들이 꼭 제칠 때는 그 합격 수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반적으로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은 혹시 12월 달에 이런 워밍업 무료 특강 올라간 거 들어본 선생님들 계신가요? 소름. 그래도 있어야 되죠. 네. 선생님 이거는 특수교육학에 관련된 기본 어떤 개론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젠 지금은 이거를 들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워밍업 무료 특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실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고 지금은 스텝 1이죠.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시만 기억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예시는 내용을 위한 하나의 예시 말 그대로 예시니까 중요한 건 책의 내용 워딩이거든요. 그 워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내 생각을 배제하고 책대로 외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채점의 기준은 선생님들이 생각대로 쓴다고 누가 맞다고 해준가요? 아니죠. 책에 있는 게 기본 점수를 주는 토대니까 항상 워딩대로 외우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예시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거의 예시의 본문이 더 중요함.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화라고 하는 걸 먼저 튼튼히 해주는 작업들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분석 심화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출문제를 자세히 분석을 해주고 특히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충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도 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상반기가 끝나요. 정말 빨리 지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올해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선생님들 수능 생각해봐요. 수능은 요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하던데요. 왜요? 실제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경우 아이가 3학년인데 친구들은 벌써 수학은 중학교 거 하는 애들 많아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대학 수능 듣기평가 이미 다 끝난 애들도 많고 이게 지금 요즘 현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 1년 하잖아요. 수능은 몇 년 동안 했죠? 그 마음가짐 하세요. 이 1년 내가 못 버텨? 내가 수능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보다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벌써 상반기가 끝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간다. 공부하면 돌아서면 한 달 지나요. 분명히 이럴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좀 더 튼튼히 한다면 하반기에는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계속 점검하는 것들 위주로 가볼 거고 모의고사는 실제 모의고사처럼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제 확실히 또 문제 푸는 내용 중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또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험 보고 2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2차는 뭐 지금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들에게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임용은 1차와 2차가 합해져서 최종 합격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웃으세요. 이게 2차의 비결이에요. 저희 제자들 작년 아니면 그전에 0.01에서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0.01 임용은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채점이 매겨지거든요. 0.1도 굉장히 몇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0.01 바로 앞에서 끊어진 거죠. 얼마나 속상해. 근데 그게 뭘까? 한 번 웃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끄덕이고 웃는 거 이게 점수 얻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걸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제 말만 듣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이제 기본 이론을 좀 더 보면 똑같은 내용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무료 특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 연도 그러니까 연팩을 끊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뭐 기본 이론만 들은 선생님들이 혜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하시고, 저희는 2 차가 연팩이나 패키지 끊었던 특히 문풀모고는 2 차가 무료고 강의도 무료였거든요. 네, 아마 비교하시면 다른 강사분들은 다 2차 강의료를 받고 또 진행을 하시고 해요. 근데 저희는 강의도 그렇고 또 이제 피드백 지금 줌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무료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꼭 챙기셔서 잘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약간씩은 제가 이렇게 날짜가 목금만 하는 건 아닌 걸 체크를 해 놨어요. 근데 사실 보강이 이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설날이 끼다 보니까 이런 보강들이 좀 더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1월 달에서도 제가 보강 한 2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왕이면 1-2 권을 1월 달, 빠르면 2월 초까지 다 끝내주는 걸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보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2월 달 부분은 설날이 꼈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날짜의 내용들이 좀 다르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9 주차까지 일단 최종적으로 종강해 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만 믿고 따라오라 여러 번 얘기하죠?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맞을까?' 이런 상황들이 또 여러 번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한번 믿고 열심히 해 보자는 이 마음가짐이 합격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결과에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도식화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싶었지요? 예. 네. 다 그 마음을 압니다. 자, 일단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초수인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135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 거, 그리고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설명이 간단 들어가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영위는 부분이니까 계속 선별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조금 더 그 이상의 재수 이상인 분들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부족한 영역들을 보완을 하고 인출을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을 미리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서 및 행동 장애 큰 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정서 및 행동 장애 하면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돼요. 왜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들이 다 정서 및 행동 장애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있습니까? 다 어디에 있어요? 일반 학급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쪼끔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이게 정서및 행동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와서 이해하기는 훨씬 더 편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공부가 안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정서 및 행동 장애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이들과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 아이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부르는 선정자를 뽑는 내용도 있고요. 법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진단하는 오은영 박사님은 의사이시죠? 예, 그럼 이제 의사들이 판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해서 "너는 어떤 장애야?" 뭐 아니면 예를 들어 "품행장애야. 적대적 반항장애야. 뭐 틱장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것은 다 의사들이 판단해 주는 그런 책에 근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의도 있고요. 하지만 교사는 또 달라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무슨 장애야?" 이렇게 하면 낙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뭐 행동이 좀 더 과한데? 얘는 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지?" 뭐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임용은 한 권의 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대학교 강의도 계속 하는데요. 제가 했던 애들은 정서 및 행동 장애를 1 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니까 1학년 때 배운다는 건 그만큼 영역이 좀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책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결론은 정의라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묶는 책도 있고요. 또 시험 문제는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이렇게 묶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책마다 다른데 항상 이 여러 권의 책을 압축해 놓은 게 기본 이론이니까요. 선생님들은 관점에 따라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 그럼 아까 말했던 오은영 박사님이 분류한 건 정신의학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교육적인 분류는 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 혹은 분류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판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여러 가지 번역에 따라서 달라요. 평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선별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또 특수교육 평가 영역이 선생님들이 이제 4학년 동안 들어봤을 거예요. 다 진단 도구 생각하시죠? 네, 생각나죠? 그 진단 도구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판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차원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는 이런 진단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실 차원에서 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운 아이들만 조금만 더 소집단으로 묶어서 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개념적 모델을 쓰시오라고 하기 지금은 그냥 쭉 훑어 들어보세요. 큰 도식하니까.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개념적 모델, 이론적 관점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은 정서 및 행동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모델의 명칭도 다르고 그에 따라 모델의 명칭이 다르다는 건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원인이 다르고 가르치는 중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이 학부 때 공부를 하실 때 정서 및 행동장애 박명의 이호신 교수님 왜? 라고 쓰신 강론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잘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윤점용 혹은 뭐 조재규 등 교수님이 쓰신 강론으로 공부하신 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강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두 강론 안에서도 이 모델을 설명하는 관점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임용에서 나오는 용어이니까 내가 봤던 책하고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암기나 이해할 때는 여기 있는 도식카드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여러 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신체 생리 모델, 뭐 의학적 모델, 생물학적 모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결국 뭘까요? 너 어떻게 진짜 신기하다. 엄마 아빠랑 이렇게 똑같니? 뭐 이런 거. 유전, 뭐 신경 전달물질, 뭐 기지. 나 어렸을 때 엄마도 굉장히 예민했는데 왜도 이렇게 나 닮아서 예민한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심리 역동적인 모델, 정신 역동적인 모델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건 심리 정서니까 뭘까요? 항상 우리는 육체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튼튼한 것 중요하지만 항상 요즘에는 뭐예요?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지요. 예, 멘탈 관리. 이게 뭘까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용어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뭘까요? 사랑해, 좋아해, 행복해. 이런 건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거, 그럼 고집, 화남,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감정들이 있어서 문제 행동으로 발현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지적 모델, 인지 모델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볼까요? 여기까지가 인지 모델이네요. 그럼 결국 뭘까요? 이론적 모델에서도 시험 문제는 여기가 다 나오는 거구나.
인지 모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할 때 여기 있는 내용부터 1번 암기를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걸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수학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정석 할 때 뭐만 공부해요? 열심히 집합만 열심히. 1학년 때도 집합, 2학년 때도 집합, 3학년 때도 집합. 이러면 안 되겠죠? 효율성 있게. 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결국 정서및 행동장애 추후에 다른 영역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떤 거냐면요. 인지는 뭐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거.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각, 사고 할 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건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온 거예요? 1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주현 선생님을 왜 선택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계획을 했는지, 이게 결국 초인지거든요.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잘 따라가고 아니면 이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초인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초인지에 문제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나 못해.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무조건 뭐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대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인지적 모델을 볼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사회인지 모델링, 이런 걸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꼭 못된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친구 잘 사귀라고 했지? 이게 뭘까요? 친구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따라해서 얘가 나쁜 행동을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찰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인지적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행동주의는 뭘까요? 어렸을 때래요. 물론 어렸을 때랑 영향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군쪽 같은 내 새끼 다 중재하는 방법들이 행동주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저희는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살펴볼 때 정서 및 행동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시험 문제와 추후의 행동 수정, 응용 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 학부 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배웠죠? 예, 그런 파트는 따로 정했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의미에서 행동주의를 배울 거고요. 아이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정서 및 행동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한 20시간에 걸쳐서 많게는 한 20시간 잡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근거해서 행동 주정 플러스 응용 행동 플러스 긍정적 행동 지원을 열심히 파보도록 할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조금밖에 안 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생태학 모델. 이건 뭐냐? 환경을 영향을 주는 거죠.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이 부모와의 관계 환경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래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지도를 할 건데, 선생님들이 이 생태학 모델을 보면 제가 여기는 따로 원인만 있지 중재는 이렇게 안 넣어놨거든요. 강론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외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여기에서 중재가 강론에는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채운 랩 어라운드 모델 등등등 캡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배우는 긍정적 행동 지원도 또 생태학 모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해서 볼 거니까요. 왜 이건 없지? 라고 또 의심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 여기 브로펜 브레너의 이론에서 출제가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네 번째는 하위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배울 건데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배우는 건 진단 기준, 이건 뭐다? 오년 박사님이 의사니까 의사들이 만든 책이 있대. 그걸 이제 우린 DSM-5. 그러니까 여러 번 개정이 돼서 지금 5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쭉 뭐예요? 얘는 품행장애랑 특성이 똑같은 것 같은데 넌 품행장애. 네, 주의력 결핍 광해행동 장애인데 딱 얘는 ADHD 이렇게 판명되는 책이에요. 그럼 의사들이 보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특히 불안장애라고 하는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강박장애, 기초신체기능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등등은요, 저희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딱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애 진단 명칭만,
그러면 이걸 의사들처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가볍게 넘어 "선생님 키워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뭐 이런 게 있지만." 저희 책에서는 저희는 의사 아니잖아요. 교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의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시험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품행 장애 및 적대적 반항 장애 그리고 쭉쭉쭉 한번 가 볼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틱장애 등등은요. 저희가 진단 기준까지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사이긴 한데요. 이런 아이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일반 학급에 있어요. 잠깐만요.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 이런 건 교사가 판단을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중재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약이 따라다니거든요. 의사들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 물론 이제 이런 외연아 아이들 뭐 ADHD 그런 아이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체크만 한다라고 했고요. 품행장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행장애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 선생님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다 품행장애예요? ADHD예요? 장애명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문제 행동은 많이 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일단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서 부모님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역할을 해준 게 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DHD 특장애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단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지만 다 진단 기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재보다는 다 진단 기준에 있어서 어떤 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암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 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표정 좀 피세요. 예, 웃는 연습이 결국 합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책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법적 정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장특법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많이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추후에 선생님들은 그 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또 언제쯤이면 법 강의할 것입니다. 보세요라고 또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법에는 5가지에 해당하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의도 암기를 하긴 해야 돼요. 왜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저희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수학급, 특수학교는 정말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그러면 정서 및 행동장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지체장애 학교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지적장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나눠져요. 거기에 이제 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특수학교 발령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특수학급은 조금 더 경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겠죠.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발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발령을 받으면 다 이런 법적인 정의를 암기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단 도구를 다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끔은 또 이제 순회 교육을 나가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정의는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곳에 배치받을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상적인 정의는 결국 정신의학적인 분류랑 똑같아요. 책이 달라서 용어만 다른 것이다. 그러면 임상 의학적 다보다 의사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애 진단명이 부여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디? 병원 가서 진단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 교육적인 정의는 교육적인 분류랑 똑같은 내용이다. 그럼 이건 주로 누구더라? 교사들에 의해 판단되는 거. 그래서 교사들이 계속 하루 보고 얘 하루 종일 조용한데 얘 하루 보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지? 이렇게 하진 않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상담할 때
어머니 얘는 너무 얌전하고요. 하루 종일 이제 조용하게 있고 친구들하고 가끔은 얘기하지만 거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얘가 내면적으로 좀 자신의 감정들을 통제하고 있나?' 그래서 내연적 혹은 내재화 같은 말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재화, 내연화 이거는 해석에 따라 강론이 다르니까 번역한 게 다르고요. 외재화라고 하는 건 외현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이다라고 보면 이제 대부분 어떤 아이들?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 예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현화는 겉으로 행동이 드러나요. 그럼 뭐예요? 예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겉으로 이제 친구를 계속 때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주로 외헌아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 게 교사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의를 부르든 분류를 부르든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함되는 기준이 뭘까? 일반 아이들보다는요. 친구에게 이렇게 때리는 행동의 빈도가 잦아야 돼요. 일반 아이들보다는요. 심각성이 또 강도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건드린 게 이렇게 막 세게 하는 애들 있죠? 예, 강도가 커요. 지속 시간은 지속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한두 번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사가 상담할 때 오랫동안 지켜보고 예, 이런 지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4개라고 얘기하지만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3개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3개로 물어볼 때는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이 틀이고 4개로 물어볼 때는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것도 왜 그럴까요? 책이 달라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끈기 돋보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이런 건 또 결국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또 다르게 부르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2022 정서 및 행동장애 방병희 이유신 교수님 강론을 보면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공존장애는 뭘까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 근데 한번 화를 내면 친구에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럼 얘는 뭘까요? 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연화도 있고 외연화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공존장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있어요. 큰 넓은 범주에서 보면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이런 장애도 있지만 학습 장애도 가지고 이게 장애 영역이 2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아이들을 공존 장애 혹은 장애가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본문을 볼 때에는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 선생님 도식화도 있고 중간에 어 보시면 16쪽에 세로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게 학년도별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전에는 09년도에서부터 24년도까지 그러니까 23년도까지 혹시 작년 책을 보신 분들은 있을 건데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연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연도를 줄였어요. 결론은 뭐냐 잠깐 이제 볼게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은 좀 경향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09년도부터 12년도 유아하고 초등은 그때는 1, 2, 3차까지 시험을 볼 때였었거든요. 임용시험. 그래서 10월 달에 객관식 문제 1차를 보고 이걸 통과한 사람은 2차를 보고 이걸 통과한 사람은 3차를 봐서 4개월 동안 임용시험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를 볼 때 이 객관식은 뭐지? 라고 하는 건 그전에
09년도부터 12년도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중등은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12년이 아니라 13년도까지 객관식이 있었었고 2차는 그러니까 논술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또 보시기도 하거든요. 객관식의 문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임용을 볼 때 옛날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서답형으로 변형돼서 출제가 됐네? 이런 확장되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수록하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방향은 객관식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10몇 년을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여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뽑아서 객관식을 이제 3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흐름이 보여. 이때 안 나왔네. 초등에 나왔네. 그럼 그다음 중등에 나올 수 있겠는데? 중등에 나왔는데? 그럼 유아에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방향을 볼 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오겠지만 이 자료가 나중에 하반기 때 예측해보는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니까 꼭 그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8쪽에. 자, 정서및 행동장애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에 발령을 받으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정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왜? 법을 이유를 달면 될까요? 선생님들이 왜 파란 불일 때 왜 건너요? 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적, 감각, 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은데 근데 왜 학습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 이런 학생들이 첫 번째 정의의 대상자가 된대요. 자, 또래, 교사와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대요. 그럼 거의 문제행동 보이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 엄마, 친구가 나랑 놀기 싫대. 뭐 이런 아이들 그러면 뭐예요? 친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낸대요. 일반적인 상황은 뭘까요? 이렇게 수업 중에 갑자기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황은 수업 중 아니면 집에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있고 이로 인해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죠? 항상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건데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 엄마 나 배 아파. 어디가 아픈데 몰라. 그냥 배 아파. 그래 많이 아파? 아파. 나 학교 가기 싫어.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 우리 경호 같은 경우도 경호 여기 풀어야지. 엄마 나 아파. 근데 아까까지는 안 아팠는데 막 아파. 여기가 아프고 뭐 기침도 다 나온 것 같은데도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학교나 개인 문제와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또 학습에도 문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약간 유의할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법적인 정의이긴 한데요. 어떤 건 지닌 사람, 겪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만든 교수님들의 의한 것이니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또 이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은 결국 이런 지적이나 또래와의 관계 어떤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법적인 정의에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지닌, 겪는 설명한 거기도 하구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유는 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약속이니까 이대로 선생님들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막 꼼꼼하게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툭 치면 툭툭툭 나왔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얘는 객관식 때 문제가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장에서 더 중요한 정의,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 의학적
정신의학적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라고 한다면 오은영 박사님을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애 진단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판단하는 정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가 뭐가 따라다닐까요? DSM-5라고 하는 걸 지겹도록 들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거, 교육 전문가 결국 뭘까요? 교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 정서및 행동장애는 어디 있다고 했죠? 일반 학급. 그러면 특수교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급 교사가 아이들을 많이 보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사들이 정서행동장애 중재 예방. 사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중재로 같은 맥락으로 쓰죠. 흔히 말하는 교육 방법. 이걸 우리는 중재라는 용어로 많이 쓰지요. 그래서 특수교육적인 용어에서는 중재,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이런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나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리 지르기 전에 야, 얘가 왜 이 정도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친구한테 관심 보이려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미리 앉혀주든지, 선생님의 관심이면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하고 미리 관심 주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이 예방이라고 하는 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이런 거 많이 또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일단은 모든 학생들을 보고 교사가 얘는 조금 더 외연한 성격을 보이는데, 얘는 좀 내연한 성격을 보이는데, 외연하든 내연하든 너무 더 오랫동안 빈도나 강도 이런 게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얘를 데리고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해서 진단을 받고요. 장애 진단 받는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안 돼도 돼요. 뭐예요? 부모한테 반드시 동의를 얻어요. 싫어요. 우리 아이 품행장애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생님들에게 의뢰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또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추후의 일인데, 장애 진단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냥 우리는 또 아이가 문제 행동이 심하면 병원 가지 않아도 뭐 이렇게 기록 같은 게 있으면 "특수교육 대상자 원해요."라고 해서 바로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지금은 아니고 그냥 '범위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정도. 이게 이제 선별, 진단, 뭐 적격성 이런 것과랑 딱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어디서 할까요? 특수교육 평가 진단독 할 때 그때 배울 거니까 한 번이야 들어는 봤다. 한 번 들어는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미리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일반 학급 교사가 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지도할 때 얘는 조금 더 내어나 외어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라고 했지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빈번이라고 하는 빈도. 이렇게 바로 갈게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키워드가 선생님들이 보시면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 심각하고 장기간 빈도가 높고 복합적이다. 그럼 여러 문제 행동도 같이 나타나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친구를 때리는 이 강도가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구가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도를 주고,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달을 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0번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문제 행동까지 소리 지르고 자리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말탐도 안 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섞인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선생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3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4가지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여기는 이제 카페 가면 답안이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운받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의 빈도, 강도가 높은 심각성. 여기는 뭘까요? 네, 지속시간, 지속성.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는 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보자. 정서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서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DSM-5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어디서 배울까요? 네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 아까 뭐였죠? 불안장애다, 품행장애다, 적대적 반항장애다. 아까 장애진단 얘기해줬죠? 예, 거기서 우리가 다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의 관점인 교육적인 분류.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교육적 분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15년 정도 강의를 했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옛날이라고 했죠. 예, 옛날에는 여기 나오는 교육적 분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행동 차원적 분류에 의해서 쓰시오. 또 책을 공부하다 보면 얘는 이 두 가지 용어만 있지는 않아요. 경험적 분류. 또 있어요. 범주적.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시험 문제 최근에는 교육적 분류에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외어나 내어나 이렇게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자. 내재화, 아까 선생님이 얘랑 똑같은 건 뭐라고 했지? 내연화라고 했지? 감정을 뭐한다? 숨기는 거, 통제, 계속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울해요. 우울한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막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아예 잠을 안 자는 아이들, 불면증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죠. 위축되어 있어 항상.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거 뭘까요? 항상 끊임없이 걱정이 돼요.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 즉 내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외재화라고 하는 것은 외현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통제가 결여됐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말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하도 얘가 막 떠들어요. 땡땡아 조용히 해. 하자마자 막 떠들어요. 얘는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떠들지 않고 싶고 소리 지르지 않고 싶고 돌아다니지 않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통제가 과하게 나타나는 아이들 통제 결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나 반항하는 행동들 요즘에 저도 약간씩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초3 이제 내년에 초4가 됐더니 경화야 이거 좀 해. 엄마. 순간 섬찟했어요. 알았어 엄마 이렇게 했더니 애가 엄마 내가 안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반항하는 게 올라오니까 무섭던데요. 예, 아무튼 예,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자, 그래서 항상 이 공격성과 반항하는 아이들은 추후에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아이들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 왜? 현장에 많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 얘는 내연화의 위험을 보이고 있어. 얘는 외연화의 위험을 보이고 있어.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 품행장애래? 걔랑 놀지 마. 대부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사는 얘가 얌전한 애구나. 얘가 통제가 좀 더 과한 애구나. 아이들에게 낙인을 주지 않아요. 라벨링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낙인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낙인의 효과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한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어떤 진단명으로 얘를 낙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방법 A 방법 썼는데 아까 말탐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말로 하지 말고 얘가 먼저 뭘 좋아하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 그걸 미리미리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또 중재거든요. 나중에 보면 선행사건 중재 뭐 이런 게 돼요. 선행사건 중재도 되고요. 또 잘했을 땐 칭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머니 상담할 때 "얘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순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우울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 우울증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뇌재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예전에라고 한다면 객관식대 문제 출제됐을 때에는요. 이런 게 다 선지였어요. 1 번은 뭐고 2 번은 뭐고 3 번은 내재화 요인인데 통제가 결여가 됐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재화인데 통제가 결여된 특성을 보인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들도 정확하게 일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애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거냐? 이게 문제점.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린 뭐라고 한다? 공존장애라고 해서 최근에 책이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공존장애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우리는 나타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최근에 개정됐다고 했죠. 얘는 객관식 지문회 때 언급은 했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는 이제 개정된 이후로도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공존장애 명칭을 간단하게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존장애에 해당하는 뭐 유형들을 뭐 두 가지 써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장애 영역, 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학습장애까지 같이 있는 아이들. 이거는 조금 더 넓은 거죠. 장애 영역이 연결되는 거. 하지만 정서 및 행동장애 안에서 본다면 내연화와 외면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장애 아이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뭐다? 공존장애라고 명칭을 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나중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시고요. 예. 내연화도 있을 수 있고 외연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중재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키워드는 다 해줬어요. 쭉쭉쭉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 던진대요. 이거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자, 소리 지르고 거친 말을 하고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그래서 가는 정서 및 행동 장애를 이분하는 교육적 분류. 그럼 이분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외연화인지 내재화인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외현화 혹은 외재화 분류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얘도요. 지금 1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출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충분히 이 주변의 내용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안 보고 해보자. 자, 정서 및 행동장애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 얘는 5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도 앞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오는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의학적 분류 혹은 의학적 정의 DSM-5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얘는 뒤에 어떤 장애, 불안장애, 품행장애 이런 DSM-5에 근거한 장애 진단명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부분이래. 그럼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더라?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될 거니까 교사들에 의한 관점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 교사의 관점에 의해서 본다면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시험 문제는 분류라고 나왔으니까 교육적 분류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외현화와 내재화가 있고 내연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재화 내연화 같은 말이라고 했죠. 외재화 외연화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지금 방금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 교실을 자주 이탈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렇게 반항하는 행동들로 해서 예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 그럼 내재화가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우울,
불안 혹은 뭐 위축 이런 용어들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 정의로 부르든 분류로 부르든 일반적으로 정서및 행동장애 아이들은 일반 아동보다는 빈도, 강도, 지속성, 지속 시간이 혹은 플러스 4가지로 한다면 복합적인 문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부를 수가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웃으세요. 네, 자 10분 정도 쉬시고 저희는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